미국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대통령의 독조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언론 아닙니까? 그죠? 예. 언론, 그 다음에 사법부. 예.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이제 군대가 멀리 있는 건데, 요새 보니까 이 언론이나 사법부도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참 그거 아닙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예. 어떤 후보를 인도스를 안 했잖아요. 예. 그것은 참 비극적인 건데요.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그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지금까지 누려왔다면 지금 열악해지는 이 경제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를 아마존 창시자가 사면서 처음에 약속을 했거든요. 자유 언론을 내가 보장해준다 했는데 결국에는 자꾸 겁을 주니까 겁박을 주니까 거기에 피해를 안 당하려고 이 기권했습니다. 그 역할을, 언론의 역할을. 그런데 이번에 보셨다시피 미국의 지식층이나 엘리트 계층이 보는 신문하고 선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예. 전통적인 언론의 영향력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선민들은 더 이상 전국 언론, 그러니까 전국 내셔널 미디어에서 뉴스를 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익숙한 그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에서 뉴스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내셔널 미디어의 영향력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선되자마자 워싱턴 포스트에 조지 F. 윌 칼럼니스트가 쓴 걸 봤더니 제목이 공화당은 자해를 했고 민주당은 자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어요.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 민주당이 비판적이더라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원래 보수주의자인데 자기는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미리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는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위선적이다. 엘리트주의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 위선을 많이 지적하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해리스,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오바마도 그렇고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미국의 서민들로서는 그 말이 말장난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보는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거부감. 있죠. 그 거부감은 그 양당 체제에서 혜택을 누리는 기득권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것은 전통주의자들, 그것은 진보, 보수 다 합쳐서 이 현실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계층에 대한 반감을 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기득권자는 트럼프거든.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부패, 부정 뭐 이런 거 해도 감옥에도 안 가고 가장 큰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비판을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이겁니다. 그 위선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는 어딜 가나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평생 사업만 하던 사람이다 라고 계속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 세력에서 자기가 혜택받은 거에 대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SNS의 발달로 SNS의 생리를 잘 이용하는 선전 또는 홍보 전문가 또는 선동 전문가가 나왔을 때 교양이 부족한 국민들이 거기에 안 넘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큰 물음표를 하나 던집니다. 그게 언론의 책임이 더 커졌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더 이 서민들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그 grassroots level 밑바닥부터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그 서민들의 관심 있는 주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언론도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트럼프의 아주 기술적인 홍보 방식 있잖아요. 그죠? 홍보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선전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편집권입니다. 근데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적인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거 있으면 뉴스로 나가버린다. 이 사람이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도 그거의 비중을 격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이 숲을 보는 시각들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계 상원 의원이 최초로 당선했죠. 예, 아주 큰 뉴스입니다. 아, 그분 잘 아십니까? 앤디 킴인데 저는 잘은 모르고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분이 연설하는 걸 제가 취재했습니다. 예. 그분 한국말 합니까? 저는 한국말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영어로만 들어봤어요. 예. 뉴저지주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도 유리합니까? 뉴저지는 원래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예, 거기서는 누구든지 민주당만 나오면 되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상원 의원이 되면은 전번에 한 말씀하셨죠. 다음 목표는 대통령이라면서요. 대부분의 상원 의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대통령보다도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6년이기 때문에 그 6년 동안에 이 앞으로를 갖다가 계획할 수 있는 다분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대법원도 보수 성향,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라기보다는 공화당 성향이 더 많죠. 대법원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견제가 잘 안 통한다 이거죠. 트럼프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론이 남아있습니다. 언론이. 근데 언론도 저는 뭐 전통적인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CNN은 편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팍스뉴스로 넘어가면은 뭔가 이게 편하지가 않더라고. 팍스뉴스가 아니고 팍스 오락입니다. 그런데 팍스뉴스가 시청률이 CNN보다 높잖아요. 올락내락 하고 있는데 그것을 면밀적으로 따지면 오락이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인 한국계 미국인이 약간의 영향을 끼쳤을까요? 뭐 1%에서 3% 사이기 때문에 수십만 정도죠. 수십만. 그렇지만 한 표도 아깝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그래도 이번에 상원 의원을 배출했으니까 앞으로 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네. 미국은 50개 주가 50개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그 내셔널 폴리틱스, 전국 정치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현상 유지. 미국에서는 항상 현상 유지를 항상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독재자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게 됐어요.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미국의 민주제도가 위협을 받다 보니까 그 영향이 딴 나라까지 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김정은, 푸틴, 시진핑이 그리고 저 하메네이 웃고 제일 지금 포민 많은 사람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마 대만도 그죠? 대만도 앞으로 전쟁긍긍할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의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계의 어떤 기준이 무너지니까. 근데 미국의 그 국내 정치에 따라서 너무나 크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4년 후면은 딴 사람이 또 들어와 있을 거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또 이런 이것도 지금 미국 그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에 아마 티슨이라는 분이지. 그분이 쓴 칼럼을 읽어보니까 재밌던데 이분이 트럼프의 아주 비판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매년 트럼프 4년 동안 매년 트럼프가 잘한 것 10개, 못한 것 10개 이런 걸 적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가 잘못한 거는 주로 트럼프의 말을 적었고 트럼프가 잘한 거는 그 사람 정책을 적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정책과 행동을 보고 하면 의외로 괜찮은 대통령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말해. 미국에서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분의 디스플린, 그러니까 그 준비했던 화두를 유지하는 능력을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일 잘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항상 준비됐던 정책만 얘기하고 화두를 딴 데로 흘리지 않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임기를 봐서는 이 예측하지 못한 화두를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인이 없는 정치인으로도 다들 보고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는데 네. 이제 국민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은 정책이라고 역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말과 정책이 다른데 말을 막 험하게 하더라도 정책 딱 집행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처럼 위험하지 않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김정은. 우리가 트럼프 하면 아이고 또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또 뭐 딜을 해가지고 우리 어렵게 되지 않느냐. 트럼프 4년 동안 걱정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만나가지고 깨버렸잖아요. 트럼프가 깨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한반도 문재인 정부도 그 뒤에 사실은 무력화돼 버린 거야. 그럼 속을 줄 알았는데 뭐 종전선언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트럼프가 말을 험하게 하고 하는 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정책은 후속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분이 말만 크게 하고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보면은 트럼프가 괜찮은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정책을 보면은 미국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그런데 뭐 나토와의 협력이 안 된다고 하는 점만 보면은 균열이 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토 국가를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국방비에 더 돈을 많이 쓰게 하고 그 돈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게 됐다. 그러니까 나토를 압박했다는 게 그게 꼭 나쁜 거냐? 그 결과를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 또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승패가 결정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지. 그죠?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트럼프를 또 선하게 보고 트럼프를 지면은 또 죽일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요새 그 미국 언론도 보면은 좀 특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보면 이번엔 또 민주당을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때입니다. 지금. 예. 근데 2016년 선거를 거치면서 공화당이 사실 당으로서는 와해가 됐거든요. 그렇지, 사실. 그래서 2018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실패했고 2020년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실패했고 그다음에 2022년 중간 선거에서도 비교적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업가가 공화당에 뛰어들면서 공화당이 계속 실패해왔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번에도 사실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공화당이 더 큰 성공을 못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자기 합리화만 할 게 아니라 원래 공화당이 추구했던 그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다시 재소개할 건가 이걸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대표하는 사람이 리즈 체니 아닙니까? 리즈 체니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던 니키 헤일리. 그런 분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 공화당의 주인공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저는 공화당이 세상에 공화당원의 6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 말이 되느냐고 이제 개탄을 했는데 그 당이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니 미국 국민들이 문제냐 이렇게 보는데 미국에서는 유권자들 비판은 안 하대. 그죠? 유권자가 항상 옳으니까. 그래, 항상 옳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비판을 안 하는 걸 보면은 2020년 부정선거 음모자들이 주장했던 거 미국 사법 과정에서 전부 다 거짓말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믿느냐 하면 아직도 믿는 사람이 공화당원의 한 60%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선동을 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켜가는 정당인 줄 알았더니 트럼프라는 선동가에 다 하이제킹 돼가지고 공화당의 영혼이 날아갔다. 이렇게 이제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선거 전에는. 네. 근데 선거에 이겨버리니까 이게 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전통 유지자들은 차기 정권에서도 참여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 폴 라이언 같은 그런 전직 하원 의장 그런 사람들 참여 안 합니다. 그럼 다음 때를 기다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에 공화당이 이제 진실의 정당으로 다시 재생할 수 있느냐? 4년 후에 가능합니다. 4년 후에 가능. 예. 근데 영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트럼프가 바꿔놓는 거 아닐까요? 트랜스폼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트랜스폼 하는 데서 그 변화하는 데서 그 요즘에는 싱글 이슈로만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슈를 밀어주는 그 정책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싱글 이슈를 얼마만큼 긁어서 모으냐에 따라서 그 당이 커질 수가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 싱글 이슈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정의하고 다시 또 모으는 이러한 이 당 내에서의 고민이 지금 이제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 사셨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서 미국을 보면서 아 참 저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근데 남북 전쟁 때 남군을 이끌었던 레이 장군, 예. 레이 장군이 동상을 척을 했죠. 예. 그러고 그 뉴욕의 그 자연사 박물관 앞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마상이죠. 예. 기마상 철거했습니다. 그건 제가 철거하기로 뭐 아마 투표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거 보면서 일종의 역사, 예. 역사 바로 세우기 하는 게 예. 이게 백인 기독교 공화당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분노를 유발한 거 아니에요? 좀 그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상들이 있음으로 해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또 선동을 하는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죠. 예. 백인 우월. 예. 이번 선거에서 백인 우월주의 그게 또 쟁점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연막으로 잘 가렸습니다. 아, 예. 또 해리스 쪽에서도 그걸 별로 부각 안 시켰지. 예, 왜냐하면은 거기에서는 또 백인 중도층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스를 아예 그다음에 그 레이스하고 젠더 그러니까 성별하고 해리스가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화두를 감췄고 그다음에 인종들을 갖다가 나누는 인종들을 지금 단합하는 시기에 그렇지. 인종들을 나누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가 아시아계 출신이라는 거, 흑인 출신이라는 거, 여성이라는 거 이게 핸디캡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써먹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그것을 이 사람은 이민자 출신이고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첫째 political lightweight이라고 그러니까 political lightweight은 예,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비중이 큰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갔죠. 그게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야 되니까 예. 그냥 참고로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배울 건 배우고 새로운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가지고 정치의 본질이 뭐고 선거라는 건 뭐냐 하는 데 대한 아주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보여주듯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나와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이런 아주 기술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얄미울 정도로 교묘하기도 하는 이런 정치 기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이걸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는 공연 예술입니다. 공연 예술, 퍼포먼스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 출신의 위대한 정치가 냉전 시대를 끝장낸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이 천하의 명언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는 연극입니다. 예. 셰익스피어로 돌아갔네.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